네, 안녕하세요. 새마을금고 일방상식을 맡고 있는 윤하문입니다. 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시 경제에 관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이론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부분을 정리를 할 거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민 경제에서의 어떤 총수요 총공급과, 그 다음에 외환 시장에서의 어떤 외화의 수요와 외화의 공급과 관련해서의 어떤 이런 외환 시장, 환율 시장에 대한 부분을 연계해서 서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율 상승 시의 어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환율 하락 시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일반 상식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죠. 환율 상승 시의 결과, 환율 하락 시의 결과,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잘 출제는 안 됐는데, 국제 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반 상식적으로 정말 상식 수준에서 알아둔다면 앞으로 이런 경제 관련 부분을 공부를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 수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맨 처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인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이냐? 자,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 이런 뜻이에요. 그쵸?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무슨 뜻이냐면 물가가 어떻게 되는 것이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한번 딱 오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그쵸? 오르는 현상. 이걸 뭐라 부른다?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른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정확하게 이걸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통 이렇잖아요. 물건을 산다, 이 말은 상품을 산다면 나는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만큼의 가치를 가진 화폐를 지급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물건을 산다는 거, 물건을 사고 화폐를 지급을 하죠. 돈을. 마치 그래서 이 물건의 가치하고 화폐의 가치에 관련된 표현이 이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즉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건의 가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냐?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재화나 용역이죠. 재화나 용역. 이런 것들. 자,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것이다. 결국, 상승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은 결국 무엇을 뜻한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죠.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한다? 하락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게, 단적으로 나타내주는 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했던 건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 만약에 여기에 이게 하나의 시장이에요. 자, 하나의 시장인데 이 국민경제, 이게 하나의 국민경제의 시장인데 이 시장 안에 물건이 뭐밖에 없냐면 예를 들어서 볼펜밖에 없어요. 근데 볼펜이 5자루가 있습니다. 볼펜 5자루. 그리고 이 안에 화폐가 얼마가 있냐면 1만 원이 있어요. 이게 화폐의 총량이고 이 볼펜 5자루가 무엇이다? 물건의 총량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화폐가 1만 원이 있었을 때 볼펜 한 개의 가격은 얼마가 되냐면 2,000원이 될 거예요. 그쵸? 2,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 1만 원, 이 시장 안에 화폐의 양이 1만 원이었다가 갑자기 이게 물건의 양은 그대로였는데 2만 원, 즉 10,000원이 증가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돈의 양이, 이것은 이제 예를 들면 통화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화량이 2만 원으로 이렇게 증가를 해버린 거죠. 그쵸?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한 개의 가격이 얼마가 된다? 이제는 4,000원 이렇게 되겠죠. 볼펜 한 자루의 가격이 4,000원 이렇게 될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부분, 볼펜 한 자루가 2,000원 하던 것이 볼펜 한 자루에 4,000원이 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물가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이런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2,000원 하던, 볼펜 하나가 2,000원 하던 것이 한 자루에 4,000원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은 물건의 가치는 올라간 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물건 입장에서 보면, 자, 볼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볼펜 입장에서 보면, 자,
볼펜의 측면, 즉 상품의 측면에서 보면 2,000원짜리가 얼마가 됐기 때문에 2,000원짜리가 4,000원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물건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그쵸? 그런데 화폐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화폐 입장에서 한번 보면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4,000원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볼펜 2개를 살 수가 있어요. 2자루를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4,000원을 가지고서도 볼펜 몇 자루를 살 수밖에 없다. 1개밖에 못 산다 이거죠. 그쵸? 즉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예전에 비해서 떨어진 게 돼버리는 거죠. 바로 이러한 현상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속에 숨어져 있는 본질적인 현상은 바로 이 현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돈의 가치, 그러니까 물건 입장에서 보면 물건의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이고, 화폐 입장에서 보면은 똑같은 양의 화폐를 가지고 예전보다 적게 사는 게 인플레이션인 거죠. 그쵸? 네. 이 부분을 일단 머릿속에서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자, 인플레이션 발생 시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뭐냐? 바로 유리한 사람과 누구냐? 바로 불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이 있다. 이 부분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쵸? 네.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 요거를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요 부분이 바로 무엇이다? 네. 출제될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출제될 부분이에요. 네. 일반 상식에서 출제될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발생 시 유리한 사람과 불리한 사람. 자, 그럼 유리한 사람은 누가 있느냐? 즉, 여기서 보면은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자, 보면, 실물자산 소유자. 실물자산을 소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리하겠지. 그쵸? 네. 실물자산 소유자들은 유리합니다. 그렇지만,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금융자산 소유자들은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니까 불리해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또 봉급생활자들도 결국 어떻게 된다? 봉급생활자들도 불리해지죠. 왜냐하면 돈을 받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계속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쵸? 네. 그 다음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를 따져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이션이 그쵸? 수출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국내 물건이 계속 올라가는데 수출을 해야 되니까 불리해지죠. 수입하는 사람은 물건을 사와버리면 국내에서 그 물건의 가치가 계속 올라가니까 유리해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유리한 사람이 누가 된다? 수입업자가 유리하다. 수입업자가 유리해지고 수출업자는 인플레이션 발생 시 수출업자는 불리해진다. 네. 그 말은 결국 무슨 뜻이 되느냐? 그 말은 자, 수입은 어떻게 된다? 오히려 인플레이션 발생할 수입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날 거고 따라서 수출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국제수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국제수지 중에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자, 돈을 빌린 사람과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누가 더 유리한 거예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빌려줄 때는 가치가 높았는데 지금 이자로 받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리해지고 돈을 빌린 사람이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채무자는 어떻게 되고 유리하고 돈을 빌린 사람이에요. 예, 빌린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오히려 유리해지고 인플레이션 발생일 때는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뜻하죠. 채권자, 즉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된다? 빌려준 사람은 불리해진다. 자, 요런 내용들을 일단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렇게. 알겠죠? 요 부분은 이제 일반 상식 부분에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을 정리를 해봤고, 우리가 요런 부분들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에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에그플레이션. 그쵸? 에그플레이션. 이거 같은 경우는 농산물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유발, 이걸 뜻하는 거였었죠. 그쵸?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에코플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에코플레이션. 에코플레이션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을 뜻하는 겁니다. 그쵸? 요런 것들도 한 번씩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어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 무엇이었었죠? 그렇죠, 이거죠.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뭐다? 원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원자재가 상승 또는 생산 요소 가격의 상승에 따른 불황 속의 인플레이션이죠. 네, 스태그플레이션. 이것은 결국은 필립스 곡선 자체가 깨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자, 요렇게 해서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공부할 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볼 거냐면, 자, 국민 경제와 외환 시장과의 어떤 관계를 한번 우리가 엮어서 연결을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걸 하기 전에 환율 변동, 요걸 먼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환율과 관련 있는 부분. 자, 환율의 변동. 자, 환율의 변동. 이 부분은 바로 무슨 시장이 되냐면, 환율과 관련 있는 시장은 외환 시장이죠. 그쵸? 외환 시장에서의 어떤 환율의 변동이 어디에 미치는 영향? 이것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딱 들어가지고 볼 텐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환율 상승이라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원인으로서 환율이 상승하였다. 환율 상승 시. 그쵸? 이게 무엇이다? 바로 원인이죠. 환율 상승이라는 게. 그거에 따른 무엇은? 이거에 따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결과는. 이런 환율 상승이라는 원인에 따른 결과는 무엇이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자,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달러에 만약에 1달러에 1,000원 하던 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갑자기 어떻게 된 것이다. 1달러에 2,000원이 되었다. 2,000원이 되었다. 이랬을 때 이게 바로 환율 상승이죠. 그쵸? 1달러에 1,000원 하던 것이 1달러에 2,000원이 되었다. 이게 환율 상승이에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됐다. 달러의 가치는 예전에는 1,000원이었는데 이제 2,000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달러의 가치는 상승한 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원화의 가치는 어떻게 된 것이다. 원화의 가치는 오히려 하락한 게 되는 거죠. 왜? 예전에는 2,000원 가지고 2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2,000원 가지고 1달러밖에 못 사니까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 것이고 달러의 가치는 올라간 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시험 문제 낼 수 있냐면 원화 입장에서 보면 원화의 뭐가 된 것이다. 원화의 평가절하. 그쵸? 평가절하.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뜻이죠. 원화의 평가절하라는 말이 결국은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들이 이러한 어떤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좀 많은데 자, 첫째. 자, 상품의 수출이 어떻게 된다? 국내 상품의 어떤 수출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왜 이게 증가를 하느냐? 국내 상품의 해외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자, 국내 상품의 이 부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번에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외화 표시 가격이 어떻게 된다?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좋아져가지고 상품의 수출이 어떻게 된다?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국내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하락을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나라 상품,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가 있어요. 우리나라 상품으로 10만원짜리. 이것이 이제 해외에 수출을 하는데 예전에 1달러에 만약에 1,000원 했을 때는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이게 얼마로 표시가 되냐면 10만원이니까 만원, 10만원. 100불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쵸? 100불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아마도 100불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게 환율이 상승돼가지고 1달러에 얼마가 돼버리면 2,000원이 돼버렸다. 이 시기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2,000원이니까 50불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10만원짜리 우리나라 상품인데
예, 환율 변동에 따라서 100불짜리가 50불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가격이 낮추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팔리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 상품의 수입은 어떻게 된다? 상품의 외국 상품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이게 왜 감소하게 되느냐? 자, 수입 자체는 어떻게 된다? 이제 감소를 한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외국 상품의 국내 표시 가격 자체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자체가. 자,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만약에 100불짜리, 그쵸? 100불짜리 어떤 뭐 미국 상품이 있어요. 미국 가방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상태였는데 우리나라가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환율이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이게 얼마로 표시가 되냐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1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을 때 1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게 갑자기 1달러에 얼마가 돼버리면 2,000원이 돼버리는 순간 이 10만원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2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100불짜리인데 환율의 변동에 따라서 10만원짜리가 얼마짜리가 돼버린다? 20만원짜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품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비싸지니까 잘 안 팔리니까. 알겠죠? 그래서 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수출과 수입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일단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은 증가하고, 그쵸? 외국 상품의 수입은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출은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은 증가하고 외국 상품의 수입 자체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감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은 국제수지 중에 경상수지에 영향을 줘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국제수지 중에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있는데 경상수지에 영향을 주고 그 경상수지 중에서 무역수지, 예, 상품수지에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쵸? 그래서 여하튼 경상수지 자체가 어떻게 된다? 흑자로 전환이 되게 된다. 네. 또는 뭐 이제 개선이 된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흑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쵸? 네, 흑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개선된다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쵸? 네, 흑자폭이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네, 국제수지 중에 경상수지가 개선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볼까요?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화폐 입장에서 보면, 자, 수출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물건 자체가 상품들이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안에서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그걸 나갔다는 얘기는 달러가 어떻게 되는 거죠? 국내로 유입이 되면서, 그쵸? 통화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돈의 양은 많아지고 상품의 양은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결국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결과적으로 바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즉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물가가 어떻게 된다? 예, 상승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자, 보통 사지선다형이지만 여기에 관련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 자체가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외화를 빌려왔을 때 외채 상환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된다? 외채 상환 부담은 네,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쵸? 예. 예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100불을 갚을 때 얼마만 있었으면 됐던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만 있었으면 됐던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만 원이 있어야 100불을 갚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외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환율 상승 시. 자, 요 패턴이에요. 요 패턴. 요게 이제 환율의 변동에 따른 어떤 결과인 거죠. 그쵸? 그러면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느냐? 여기서 보면 환율이 상승하였다. 그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 1달러에 1,000원 하던 것이 1달러에 2,000원이 된 것이다. 그 말은 결국은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 것이고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 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원화가 평가절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환율 상승이라는 요소가 이런 걸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돼 있느냐.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왜? 그 이유는 국내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 상품의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외국 상품의 국내 표시 가격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10만 원짜리가 20만 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상품의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기 때문에 국제수지 중에서도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국민 경제에 무슨 영향을 준다? 결국은 네, 인플레이션이 유발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상품이 해외로 나가고 돈은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 저 앞부분에서 설명했던 그쵸? 볼펜하고 10,000원, 20,000원 가지고 설명했던 저 현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국민경제 전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게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돈의 가치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외채 상환 부담은 어떻게 된다? 네, 증가를 하게 되어 있다. 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 부분들.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지금 한 부분에서 상식 부분에 출제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 있는 유리함과 불리함. 그쵸? 요 부분하고 또 하나는 바로 요 부분이죠. 환율 변동에 따라서 나타나는 요 변화. 그쵸? 요 부분들은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바로 이어서 국민경제와 외환시장의 어떤 관계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국민경제와 외환시장. 외환시장 하면 이 무엇이 결정되는 시장이죠? 그쵸?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이에요.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 시장의 관계. 요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배경 지식으로 네, 일반 상식 수준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민경제를 배울 때 어떤 그래프를 그렸냐면 이런 그래프를 그렸어요. 바로 총수요와 총공급과 관련 있는 부분이죠. 총수요, 그 다음에 총공급, 이거와 관련 있는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쵸? 이 총수요와 총공급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그 나라의 뭐가 결정이 되고, 물가 수준이 결정이 되고, 그쵸? 물가 수준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결정이 된다? X축에서는 바로 그 나라의 GDP, 국내 총생산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총수요라는 것은 한 나라 안에서 소모되는 것인데 가계에서의 민간 소비와 그쵸? 기업의 민간 투자 그 다음에 정부의 지출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수출 그쵸? 수출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이제 바로 총수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식화했을 때 AD 이꼴 보다 C의 Y-T 이거 가처분 소득이죠. I의 인베스트먼트에서 민간 투자를 뜻하고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뜻이고 정부 지출은 G로 표현을 했고 거버먼트에서 그 다음에 수출은 EX로 우리가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민간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영향을 받고 기업의 투자는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수 관계로 한번 표시를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AS 총공급은 자 GDP 그 나라에서 생산된 총량하고 그쵸? GDP와 그 다음에 수입된 부분이 이 총공급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네, 이것은 뭐 국내 총생산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생산 요소 가격이라든지 생산 요소 가격 또는 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가격 그리고 원유가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그쵸? 네, 원유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바로 이 국민경제에서 수입과 수출이 결국 무엇에 영향을 받는다. 바로 전에 했던 어떤 환율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쵸? 환율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쵸? 그러면 이 환율이 결정되는 시장인 외환시장과 이 국민경제에서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외환시장을 한번 공부를 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환시장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외환시장은 이렇게 돼 있죠.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쵸? 이것은 이제 무슨 시장이냐면 외환시장이에요. 외환시장. 그쵸? 외환이 거래되는 시장. 이것은 지금 무엇을 뜻하는 거냐? 국민경제를 뜻하는 거죠. 국민경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거는 재화나 용역이 거래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상품과 무엇이 서비스가 거래되는 거죠. 서비스.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것이고 이 외환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예. 외환이 거래되는 거죠. 외환 거래.
예를 들어 대표적인 기축통화가 달러니까 달러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을 우리가 외환시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외화의 수요라는 건 그럼 무엇이냐 이거죠. 외화의 수요. 이 말은 외화의 수요라는 말은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달러가 밖으로 나가는 거죠. 왜? 수요라는 거는 쓰는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있던 외화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외화의 수요는 어떤 것이 외화의 수요를 가져오느냐? 예를 들어서 상품에 대한 뭐예요? 상품의 수입. 외국 상품의 수입. 수입을 해버리면 결국은 뭐가 된다?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나가서 상품을 사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 수입이라는 것은 상품 시장에서는 당연히 국내에 공급된 게 되죠. 그래서 공급 쪽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외환 시장에서는 상품을 사왔다는 얘기는 달러를 밖으로 썼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밖으로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달러가 밖으로 나간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화의 수요 측면이 됩니다. 상품의 수입은. 알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쵸? 또 내국인의 해외여행 이런 것들이 무엇이 된다? 바로 내국인의 해외여행. 이것도 달러를 가지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외화의 수요가 됩니다. 만약에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였다 또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증가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쵸? 또 상품의 수입이 감소하였다. 내국인의 해외여행이 감소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외화의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 돼요. 그쵸? 증가를 할 때는 결국은 이쪽에 Y축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자, 환율이에요. 환율. 그쵸? 여기서 환율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상품의 수입이라든지 내국인 해외여행이 증가하게 되면 외화의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렇게 그쵸? 여기서 만나게 되니까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감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환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렇게 이때는 상승하고 이때는 떨어지니까. 그쵸? 네. 이게 이제 외화의 수요에 의한 환율의 변동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또는 무엇이 있느냐? 외화의 이제 공급이 있어요. 외화의 공급. 외화의 공급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상품의 수출이죠. 자, 상품의 수출은 분명히 국민경제에서는 똑같은 표현을 어디다 넣느냐? 총수요에다 넣었어요. 상품의 수출이라는 것은 수요다. 왜냐하면 상품과 서비스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는 우리나라 안에서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수요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경제에서는 총수요에 들어가지만 외환시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상품이 나갔기 때문에 달러가 국내로 유입된 거죠. 그러니까 달러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때는 어디에 들어간다? 바로 외화의 공급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상품을,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을 했다는 얘기는 달러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품 시장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는 것이고, 예, 수요가 되는 것이고, 외환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달러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쵸? 예. 즉, 국민 경제와 외환 시장은 이런 식으로 상품의 수출이나 수입에 의해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만약에 민간 투자가 어디에 된다면, 해외에 된다면 전부 다 그것도 마찬가지 현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이 수출 수입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지금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외화의 공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상품의 수출. 상품이 수출되면 결국 외화가 공급된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어떻게 할 때? 외국인의 국내 여행. 그러면 그 외국인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달러 가지고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달러의 공급이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국인이 해외 투자를 하게 됐다. 만약에 내국인이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 이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해외 투자는 결국은 외화의 수요가 되겠죠. 그쵸? 원화 갖고는 투자할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는 뭐가 된다? 국내 투자는 달러의 공급이 되겠죠. 그쵸? 자, 요런 식으로 달러의 수요가 무엇이고 달러의 공급이 무엇인지를 연결을 해서 서로 국민 경제와 외환 시장의 어떤 관계를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거시 경제 지표에서 국제수지를 제외하고, 국제수지하고 이제 뭐 비교 우위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문제를 풀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요. 요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은 거시경제에 관련돼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일반 상식적인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를 볼 거냐면
재정정책하고 금융정책. 지난번에 재정정책까지는 정리를 했는데, 중앙은행이 실시하는 금융정책을 정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금융정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이 시간은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부가 실시하는 재정정책을 먼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재정정책. 이것도 이제 호황과 불황일 때를 나누어서 본다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재정정책은 누가 하는 것이다? 바로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고, 중앙정부가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복습시키는 겁니다. 네. 중앙정부가 하는 것이고, 무엇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총수요를 어떻게 한다? 총수요에 영향을 주어가지고 하는 것이다. 그쵸? 근데 이 총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총수요 부분에 중앙정부에 무슨 정책이 있기 때문에 세입과 그쵸? 세출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총수요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세입이라는 것은 T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세출이라는 것은 정부 지출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첫째, 불황시 정부 정책은 어떻게 된다? 정부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불황시에는 지금 현재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거잖아요. 불황이라는 것은 경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다. 침체되어 있는 것이다. 그쵸? 이때는 물가는 안정이 되어 있지만 뭐가 문제다? 실업이 높은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는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결국은 확대 재정을 실시해야 되죠. 확대 재정 실시. 자, 확대 재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적자 재정을 뜻하는 거죠. 적자 재정. 즉, 정부가 돈을 걷어들이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쓰는 돈을 더 많이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적자 재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즉, 어떤 거냐면, 세입보다 세입보다 세출을 더 많이 하는 정책.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적자가 나는 거죠. 적자 재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요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우리가 이게 총수요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총수요를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총수요. 이 부분이 민간 소비로서의 C와 이것은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은 이제 정부의 세입, 그러니까 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인베스트먼트에서 기업의 투자. 이것은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이 있고 그 다음에 수출이 있습니다. 수출은 환율에 영향을 받겠죠. 그쵸? 자, 요렇게 이제 함수관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느냐? 경기가 침체되어 있을 때는 총수요를 어떻게 해야 된다? 총수요를 증대시키는 정책을 써야 된다. 그쵸? 이게 바로 이제 케인즈 이론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죠. 케인즈의 어떤 유효 수요 이론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일단 선생님이 여기서는 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민간 소비를 어떻게 한다? 증가를 시키면 된다. 그러면 이 민간 소비, 이걸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Y-T인 가처분 소득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가처분 소득. 나의 시장 소득에서 세금을 뺀 거죠. 이것을 증가시켜야 된다. 그러면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세율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인하해야 된다. 이거죠. 즉 세율 인하를 통해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고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민간 소비가 증가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간 투자를 어떻게 한다? 민간 투자를 증대시킨다. 민간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투자를 위한 이자, 그러니까 자금을 빌릴 때의 이자율, 즉 이자율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낮추어줘야 된다. 이자율이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 기업의 민간 투자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어떻게 하고 정부 지출을 확대해주고 그 다음에 수출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수출이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증가한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환율 인상 시에는 국내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좋아져서 수출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불황시의 모습이었었죠. 그쵸? 요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정책이 있습니다. 금융정책. 자, 금융정책을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이제 재정정책. 선생님 이제 불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정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정책. 자, 금융정책. 자,
금융정책은 누가 하는 것이냐? 이 금융정책은 바로 중앙은행이 하는 거예요. 중앙은행. 중앙은행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어디냐? 우리나라의 경우 이 중앙은행은 바로 한국은행이 있죠. 한국은행이 바로 중앙은행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일반 그 은행들이 실시하는 여신 업무와 수신 업무는 하지 않죠. 그쵸? 이 한국은행은 누구의 은행이냐면 은행의 은행이에요. 은행의 은행.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 시중은행이라든지 지방은행이라든지 특수은행들의 은행이 바로 이 한국은행이죠. 얘네들이 바로 이 금융정책을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이 금융정책이라는 건 바로 통화량을 어떻게 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어떻게 해서 조절하여 그쵸? 조절하여 이제 경기에 영향을 주는 거죠. 경제에 영향을 주는 거. 그쵸?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바로 금융정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쵸? 확대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뜻하고 긴축 금융정책이라는 것은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뜻합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쵸? 자, 맨 처음에 뭐가 있냐면 공개시장 조작정책이 있어요. 공개시장 조작정책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정책. 일반적인 이제 금융정책 수단들을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 세 번째는 재할인율 정책이 있어요. 재할인율 정책. 이 세 가지가 바로 무엇이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제 대표적인 일반적인 금융정책 수단이 되겠습니다. 자, 공개시장 조작 정책은 이제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이것은 유가증권과 관련이 있어요. 자, 국채하고 공채가 있죠. 국공채. 이 국공채를 어떻게 하면 만약에 이 중앙은행이 매입을 하게 된다면 예전에 팔았던 걸 매입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엇이다? 국채나 공채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시중에 나가 있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그걸 팔았다는 얘기니까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안으로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팔려있던 국공채를 다시 중앙은행에 산다라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이걸 산다라는 얘기는 그만큼의 비용을 다시 돈을 지급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공채를 매입을 하는 순간 그건 어떻게 된다?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쵸? 사면은 돈이 밖으로 나가니까 시중에 풀리니까. 그치만 국공채를 매각한다 이 표현은 뭐가 되느냐? 국공채를 매각한다. 국공채를 매각한다. 이 말은 정부라든지 중앙은행이 국공채를 시중에 파는 거죠. 그러면 시중에 있는 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중앙은행이나 정부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통화량이 어떻게 된다?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쵸? 이런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호황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호황일 때는 통화량을 감소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호황일 때는 이러한 정책을 쓰겠죠. 국공채를 매각하는 정책을 쓰겠죠. 그런데 만약에 불황일 때는 어떻게 한다? 다시 통화량을 증대시켜서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쓰겠죠. 이것은 이제 언제 쓰는 정책이다? 결국은 불황 시에 쓰는 정책이고 이것은 불황 시의 금융정책이고 이것은 언제 쓰는 것이다? 호황 시의 금융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은 일반 시중은행이 여신 수신 업무를 할 때 일단은 특히 이제 돈을 어떻게 할 때 대출을 해줌으로써 그거에 대한 이자로서 이제 은행이 유지가 되는데 그 모든 돈을 그러니까 예금한 모든 돈을 대출해줘 버리면 돈을 찾으러 온 사람에게 다시 이제 지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온 예금된 돈 중에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는 정책. 그게 바로 이제 지급준비율인데 그게 바로 지급준비금인데 그거의 비율에 따른 정책이죠. 왜? 이 지급준비율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진다? 파생통화량이 달라지게 되고 그 파생통화량에 의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통화량이 조절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것도 한번 이해를 해보면 자, 지급준비율을 어떻게 하면 지급준비율을 자, 감소시키면 어떻게 된다? 지급준비율을 감소시키면 그만큼 통화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가 되겠죠. 통화량이 증가가 돼요.
그리고 지급 준비율을 어떻게 하면 지급 준비율을 증가시키면 그만큼 통화량이 어떻게 된다? 통화량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통화량 자체를 조절하는 정책, 이게 바로 지급 준비율이에요. 알겠죠?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지급 준비율의 증가 감소가 통화량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공식이 있어요. 무한 등비급수로서, 자, R은 지급 준비율이에요. 그리고 C는 본원 통화, 원래 최초의 통화, 거기서 1-R. 이렇게 해주면 이게 무엇이 된다? 바로 파생 통화량이 됩니다. 파생 통화량. 예를 들어서, 요걸 한번 볼까요? C, 원래 최초의 본원 통화가 1,000만 원이 있었어요. 1,000만 원이 있었는데, 자, 지급 준비율이, R이, 이게 지급 준비율이라고 했어요. 지급 준비율이 원래는 몇 프로였었냐면 25%였어요. 25%. 그쵸? 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했다? 만약에 10%로 낮춰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25%일 때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5%일 때는, 자, 0.25분의 1,000만 원 1-0.25. 그럼 0.75가 되죠? 그래서 이거랑 나눠버리면 3이 돼요. 그래서 얼마가 된다? 즉 3,000만 원의 파생통화가 형성이 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거를 갑자기 어떻게 해버리면, 이거를 지급 준비율을 10%로 낮춰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본원 통화는 똑같이 1,000만 원인데, 자, 지급 준비율이 0.1로 줄어들고 1-0.1이 되니까 여기가 0.9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나눠주면 몇이 돼요? 9가 되죠. 그러니까 값이 얼마가 돼버린다? 9,000만 원.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급 준비율을 인하해버리는 순간, 지급 준비율이 인하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 결국은 파생 통화량이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늘어나 버리죠. 즉 통화량이 엄청나게 증가해버리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꾸로 지급 준비율을 10%에서 25%로 올려버리는 순간 어떻게 된다? 9,000만 원의 파생 통화가 있었던 것이 3,000만 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통화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지급 준비율 정책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할인율 정책. 이것은 누구랑? 중앙은행하고 시중은행, 일반, 특수은행도 들어가요. 일반 시중은행 간에, 얘네들 간에 무엇이다?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는. 얘네들 간의 이자율. 그래서 재할인율이 바로 무엇이다? 은행과 중앙은행 간의 이자율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할인율을 어떻게 해버리면,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이자율을 인상한다는 얘기가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통화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되겠죠. 통화량이 감소를 하겠죠. 그쵸? 재할인율 인상할 때는 언제다? 경기가 호황일 때 재할인율을 인상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재할인율을 어떻게 해버리면, 재할인율을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이자율을 인하해버리면 더 많은 돈을 빌려가지고 시중은행이 이제 이윤을 추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통화량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되겠죠. 이런 식의 정책을 쓰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바로 금융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 특히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매각하고 매입, 이 표현들 있죠. 매각이라는 말은 국공채를, 중앙은행이라든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국공채를 판다라는 얘기니까 돈이 중앙은행이나 정부에 들어오는 거니까 통화량이 감소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입한다는 얘기는 시중에 있는 국공채 팔았던 걸 다시 사기 때문에 돈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그쵸? 이자를 붙여서. 그러니까 통화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가지고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융정책까지. 공개시장 조작정책, 지급준비율 정책, 재할인율 정책, 그리고 지급준비율에서 어떤 파생통화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법,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총 통화량은 본원통화 1,000만 원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파생통화가 3,000만 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총 통화량은 이때는 4,000만 원인 거고, 이때는 어떻게 된다? 총 통화량이
1000만 원을 더해갖고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생통화량이 얼마냐 하면 이렇게 계산해서 이 값만 이야기를 하면 되고, 총통화량이 얼마냐 하면은 여기다가 본원통화까지 더해서 총통화량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그 경제와 관련 있는 기본 상식들을 전체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요 정도로의 내용을 기초로 해서 나머지 이제 그 부분들은 문제 풀이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 그쵸? 이렇게 이론 설명을 하지 않은 부분들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부분을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